네, 안녕하세요. 저 건축가 이형호라고 합니다. 저는 원래 건축 전공이 아니고 예술고등학교 때부터 순수 회화를 전공했다가 대학을 동양화과로 졸업을 하고 조금 이제 회화 작품 활동을 하다가 건축으로 전향하게 된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주로 이제 건축을 자연을 주제로 또 소재로 많이 진행을 했었고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저희는 이제 파인아트를 하다 보니까 뭔가 이제 새로운 창작에 대한 열망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기존에 있는 건축가들이 가지고 있는 건축 세계보다는 뭔가 다른 길을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계속 갈증을 느꼈고, 그거에 대한 소재로 다른 길을 찾다 보니 자연에 나하고 또 체질과 또 나의 어떤 그동안에 살아온 삶의 여정과 맞는 자연을 소재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속 자연주의적인 건축을 작품을 발표를 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최근에 소리건축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지금 이제 작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주의 건축이라고 이전에 제 소개를 말씀을 드렸는데, 왜 자연주의 건축을 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를 또 이렇게 좀 되짚어 본다면, 제가 이제 서울에서 건축 활동을 할 때 항상 이제 우리나라에 특히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해외도 사례도 비슷하겠지만 특히 우리나라 관료적인 사고, 권위적인 사고에서 늘 저는 건축계에서는 따돌림, 특히 인정을 받지 못하는 이런 이제 위치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전공자가 아니면 건축사 시험을 볼 수가 없다든가 등등의, 그 다음에 기존의 건축가협회나 건축사협회의 관문이 워낙 이제 두툼하고, 저희 같이 비전공자들이 건축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제 제도권 안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하는 대부분의 저뿐만이 아니고 그렇게 시도한 사람들이 자초하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 아픔이 많은 가운데 저는 어떻게 해서 저의 건축 세계를 이 딱딱한 콘크리트 관문을 넘어야 되나라는 이제 늘 생각을 갖던 차에 회사를 설립을 했고 정면 대결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2007년도에 서초구 예술현장 앞에서 건축 설계 디자인 연구소라는 회사를 설립을 했고, 그 다음에 또 추후에 건축사 영입해서 건축사 사무실도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그 일은 상당히 험악하고 어려운 무모한 짓이구나라는 걸 생각을 하게 됐고, 그때 당시에도 이제 많은 프로젝트를 했고, 또 서울시 공모라든가 여러 가지를 하면서도 제 나름대로 역량을 발휘했다고 하지만, 이건 넘을 수 없는 산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느끼고, 그때 이제 생각했던 게, 나만의 건축, 그러면 내가 여기서 과연
이 제도권에서 그냥 순응하면서 어떤 앉아서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돌파구가 없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던 차에 자연주의 건축이라는 새로운 건축을 준비를 해야 되겠다와 그 다음에 나만의 스타일의 회사 운영, 나만의 건축 세계를 구축하지 않으면 이 제도권에서는 절대 이분들과 경쟁해서 이길 수가 없다라는 이제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아시겠지만 뭐 회화 작품은 내가 캔버스나 뭐 종이를 사서 그리면 되지만 이 건축 세계는 클라이언트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릴 수가 없습니다. 사실 클라이언트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좋은 건축은 건축가가 만들고 좋은 건축가는 건축주가 만든다. 그러니까 건축주가 나타나는 조건이 저한테는 굉장히 빈약하고 열악한 상태라는 거죠. 왜냐하면 뭐 정부 주도 산하에 있는 프로젝트라든가 모든 그 다음에 대기업들 모든 이런 것들은 결국은 건축 전공자들 위주로 해서 다 나눠지고 사실은 저희들은 정말 그 열악한 그 프로젝트를 가지고 풀어내는 거 한계가 있고 또 이 건축 세계라는 것은 좋은 작품을 통해서 검증을 받고 계속 발전해 나가는 어떤 디벨롭 해가면서 작품도 발전되지만 사실은 그런 좋은 프로젝트를 하면서 더 성장해가는 과정인데 이 베이스에 이 건축주가 없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가슴 아픈 현실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 나름대로 좋다 그러면 나 여기서 주저하지 않겠다. 좌절하지 않겠다. 내가 건축주가 될 수도 있다. 내가 건축주가 되고 내가 그림을 그리겠다. 뭐 이런 생각을 무모하게 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게 생각은 좋았지만 이게 이제 건축주가 된다는 것은 자본이 있어야 되잖아요. 돈은 없어요. 그런데 이 무모한 꿈을 어떻게 실현할 건가에 대해 이제 구체적인 고민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저는 새로운 건축을 소리건축이라는 컨셉으로 이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소리건축이라는 것은 이제 뭐 조금 더, 뭐 나중에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자연주의 건축의 이제 자연의 건축은, 우리가 시각적인 표현뿐만이 아니고, 청각, 뭐, 후각, 뭐 촉각, 모든 미각까지, 오감의 모든 게 자연 속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독히 건축이 지금까지 우리 전 세계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건축은 시각적 언어의 표현에 거의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었죠. 그게 뭐냐면 눈으로 보고 아름다운 메스감, 조형감, 뭐 스토리, 뭐 이런 걸로 거의 이제 세계적인 유명 건축가들이 이제 그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이 시각적 말고 또 청각이라는 새로운 건축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사실은 도시에서도 우리가 못 느끼지만 건축은 청각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특히 실내 건축에서는 그런 걸 많이 느끼는데 사실은 실외 건축에서도 사실은 청각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모든 정보가 바다처럼 쏟아지는 이런 전 세계가 하나로 되는 어떤 미디어 세계에서는 이 시각 언어가 일단 1차적으로 거의 천점하는 그런 시대에 있다 보니 시각에 계속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자연주의 건축이라든가 어떤 진지한 건축은 나름대로 이제 좀 소외되고 결국은 뭐 화려하고 뭐 웅장하고 우리가 표현이 뭐 어떤 센세이션을 이슈를 일으키는 그 지역의 랜드마크화되는 어떤 상업적인 전략적인 건축이 이제 전 세계를 강타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건축이 언젠가는 이런 랜드마크화 디자인이 도시가 채워지는 것들이 결국은 언젠가는 건축의 쓰레기처럼 이제 디자인 충돌이 일어날 것이다. 그걸 이제 저는 제가
다행히 집을 사는 게 이제 그 강남역 근처에서 살았었는데요. 거기 하루 1년, 2년을 바라보면서 도시가 바뀌는 걸 봤어요. 뭐 대단한 건축들이 나타나요. 그런데 몇 달 있으면 옆에 또 새로운 건축이 나타나고, 정말 디자인 충돌이 이렇게 무섭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객체 하나하나 볼 때는 참 아름다웠지만 이 도시의 풍경을 그려가는 데 있어서 새로운 컨셉이 계속 반복될 때는 상당히 이제 도시가 난해해지고 있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역시 앞으로 5년, 10년 또 아니면 뭐 내가 죽은 후에라도 건축을 준비해야 되겠다. 이게 결국은 자연주의 건축이다라는 걸 갖고, 결국 자연주의 건축은 기본 철학은 자연이 주연이고 건축이 조연이라는 철학입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인간이 막 표현하고 과시하고 자랑하는 건축이 아니고 자연 속에 숨어서 자연이 우선이 되고 건축은 조연의 역할 정도의 겸허한 건축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연주의 건축에 대한 것은 뭐 전 세계에 뭐 많은 건축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이제 특히 이 사이트, 땅에 대한 것을 가만 내버려 두라. 가능하면 훼손하지 말아라는 게 제 기본 원리고요. 그리고 나무 한 그루 이런 역사성, 우리가 인간이 심는 나무가 아니고 자연이 만들어놓은 이 조형미, 아름다운 조형미를 그냥 놔둬라라는 게 기본 철학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이제 건축은 상당히 이렇게 그 자연에 스며드는 구조다 보니 외형적으로 시각적인 데 굉장히 약해요. 그러니까 작품 발표를 할 때는 굉장히 나약한 부분이 있지만 저는 그래도 이게 미래에 언젠가는 이 가치가 인정을 받고 인정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제뿐만이 아니고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이용자들이 왔을 때는 분명한 확신을 느꼈던 게 이 자연주의 건축은 일단 자연주의는 어떤 축복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속에 들어가서 건축이 이렇게 서로 호흡하는 거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하고 좋아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미래 가치는 여기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컨셉을 잡았고요. 그러면서 발전한 게 이제 소리 건축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소리 건축을 만들려다 보니, 제가 이제, 이따가 UR 컬처 파크 사운드 포커싱 홀을 이제 제가 처음으로 실험적 작품을 하기 위해서 서울에서 이제 그 생각을 갖고, 이게 이제 정말 정면 승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토지 매입을 하기 위해서 땅을 이제 찾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 소리 건축은 규모가 워낙 커야 되기 때문에 이게 뭐 이런 시뮬레이션, 사운드 시뮬레이션 작업으로는 해결할 수는 없는 구조예요. 이거 건축 구조물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소리의 질적, 음향을 테스트를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소리 건축, 시뮬레이션을 위해서 토지 매입을 하러 이제 땅을 찾다가 이곳 강원도 원주에 이제 내려오게 됩니다. 이 매입을 이제 하고 계약을 초기하고 사실은 그 전에 저희 서울에 있는 회사에서 저희가 이제 조사한 경우로는 토지 매입만 하고 뭐 중기청 자금을 받는다든가 뭐 기타 뭐 지원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의 대안이 있는 걸로 알고 저희는 이제 토지 매입까지만 이루어지면 뭐 사업이 이루어진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뭐 토지 매입비도 사실은 뭐 거의 뭐 빚으로 다 했지만 막상 이렇게 해보니까 사실은 뭐 중기청 뭐 이렇게 들어가서 두들겨 보니까 다 우리가 생각했던 거 다른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전혀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그냥 호락호락 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런 제 생각을 그분들한테 전달하는 과정에서 은행을 찾아가고 모든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거의 대부분이 왜 이런 사람이 나 앞에 이 바쁜 시간에 내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까? 좀 제발 빨리 가. 이런 눈빛으로 저를 다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뭐 제가 사업가도 아니고 설득력이 없고 그 다음에 이 소리 건축이라는 얘기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이걸 가지고 이제 이분들은 뭐 이거 황당한 얘기를
그러니까 그분들은 눈빛에는 아니면 저 사람은 미쳤다든가 아니면 사기꾼이라든가 뭐 기타 등등의 눈빛에 그냥 아주 그냥 쓰여 있어요. 뭐 그냥 아주. 그래서 이렇게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떤 비즈니스 모델로 뭐 웨딩이라든가 뭐 수익 구조가 나온다라고 또 사업 계획서를 바꿔서 설명회가 갔는데도 불구하고 답이 없는 게임을 제가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사실은 이제 거기에서 거의 뭐 좌절 위기에 그러니까 토지 계약금만 가져놓고 나머지 이제 풀어가는 과정에서 엄청난 이제 어려움을 이제 봉착했고 해결 방법이 없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뭐 기적이 이제 일어나고 하나하나 일어나고 거기에서 이제 제가 이 많은 건축이 완성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분명히 저분은 그래도 기본 뭐 자산이 있다든가 부모님이 돈이 있다든가 이렇게 생각을 100% 하십니다. 그러나 뭐 저희는 둘 다 전혀 없는 상태에서 기적을 일으킵니다. 거기에는 이제 딱 뭐 저는 이제 뭐 이 자리에서 믿는 분이 한 분 계셨고 그게 이제 신앙적으로 저는 이제 제가 정말 어려울 때 항상 그 앞에 서서 다시 좌절하지 않고 희망을 갖고 믿음을 갖고 이제 가는 하나님이 계셨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지혜를 주신 게 뭐냐면 제가 그동안에 그림을 그리면서 또 건축을 하면서 늘 창작해 왔다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이렇게 돈이 없어서 이렇게 절벽 끝에 서서 정말 형제들 누구도 나를 외면하고 있는 이 서러움, 얼음 빙벽의 절벽에 있어서 내가 정말 돌아서면 나는 떨어진다는 그런 절대 위기에 있으면서 내가 왜 이렇게 있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은 돈이더라고요. 내가 돈이 없구나. 이것 때문에 사람들한테 인정을 못 받고 이렇게 정말 가슴 아픈 이런 서름을 받으면서 살아가는구나라는 걸 느끼고 결국은 이제 거기서 지혜를 얻었던 게 그래 맞아 돈도 무형의 돈을 내가 당장 내 눈앞에 유형의 돈으로 나타나면 내가 다 해결이 되는데 나의 꿈과 나의 생각을 실현할 수가 있는데 왜 이게 없는가? 자 그때 제 생각이 이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 돈을 구하는 방법. 자, 은행이고, 어디도 두들겨서, 페이퍼상, 이건 될 수 없는 구조다 보니까 안 되는 거 인정해요. 그러면 내 주변에 가장 가까운 내 얘기를 들어주지 않아도 내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가 돈을 가지고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저는 사실 정말 1억 정도가 없으면 나는 이게 공중분해되는 딱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나를 가장 싫어하는 우리 형수가 계세요. 형수님이 나를 너무 싫어하고 우리 집안과 싫어하고 우리 어머님하고도 뭐 서로 너무너무 안 좋은 상태예요. 그리고 우리 집안 제 얘기만 하면 아주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돈을 갖고 있는 걸 알아요. 현금을 갖고 있는 걸 알아요. 근데 이분의 마음을 열어야지만이 돈이 당장 이 1억을 만들 수 있겠구나. 자, 무형의 세계를 유형의 작품으로 만드는 것을 그때 깨달았어요. 진짜 작품은 무형의 돈을 유형으로 만들어내는 게 진짜 작품이구나.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예술 세계라는 걸 그때 느끼고 그 형수님한테 핸드폰을 가지고 문자를 3시간 동안 문자를 지우고 또 지우고 했습니다. 그러고 아주 짧게 문자를 해서 날렸습니다. 그러더니 거의 1시간 정도 있다가 형수님한테 문자가 옵니다. 계좌번호 보내주세요. 라는. 제가 그때 그래 돈이 없는 것은 지금까지 나의 게으름이고 내가 정말 내가 창작이라는 단어를 무슨 예술 활동할 때만 쓰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이 세상 속에서는 이 창작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구나. 뭐 사업가는 매일같이 무형의 세계에서 유형을 만드는 돈을 만들고
또 그 다음에 사람을 만드는 이런 과정 속에 또 그 다음에 뭐 연구소의 교육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 창작 크리에이티브한 생각을 갖고 있구나. 자, 이 생각이 사람을 바꾸고 없는 돈을 만들어낸다라는 철학을 알게 되어서 사실은 그 이후로 이제 돈을 만드는 방식을 알기 시작했어요. 없어도.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이제 소리건축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인 설명을 좀 드리자고 합니다. 이 소리건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각 언어에서 청각 언어의 건축으로 이제 이렇게, 재발견, 재탄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 UR 컬처 파크 사운드 포커싱을 보면, 뭐 유럽에 있는 콜로세움을 연상하게 돼요. 사실은 이제, 그쪽 유럽에 있는 소리 원리랑 이 소리 건축하고는 사실 전혀 다릅니다. 유럽의 기본 원리는 뭐냐면 소리가 전달 방식이에요. 스피칭.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장군이라든가 뭐 예수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제 어떤 강연을 하고 스피칭하기 위해서 이제 그러니까 이 소리가 저 끝까지 들리는, 그러니까 동굴 안에서 끝까지 이렇게 뻗어 나가는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스탠드가 24도, 26도가 기울어져야 돼요. 기본 원리가. 이건 건축물이 아니고 조형물이고 구조물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제 소리를 이제 무대 뒤에 뭐 대리석이라든가 반사판을 만들고 또 어떤 원리가 있냐면 무대 밑에 항아리를 묻습니다. 소리 증폭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간접적인, 그렇지만 여기 UR 컬처 파크는 그거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그 세 가지 요인도 하나도 없습니다. 증폭할 수 있는 원리는 아무것도 없이 아주 심플합니다. 그냥 건물입니다. 구조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축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쓰는 유리를 소재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유리를 가지고 소리를 반사시켜서 가운데서 모아서 제일 중요한 게 모으는 포커싱이라는 소리가 가운데로 다 모아져야 되는, 이 모아지면 같은 주파수가 모아지면 증폭 현상을 일으킵니다. 그 증폭 현상이 이제 증폭되어서 관객에게 다시 보내지는 이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유럽에 있는 기존에 알고 있는 그런 건축물이나 구조물에서는 이 포커싱이라는 게 없습니다. 소리가 모아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뮤지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음향 장비를 쓸 수밖에 없는 구조였고, 여기는 이 모아지는 소리가 모니터링 스피커 역할을 해서 무대에 자기 소리라든가 이런 걸 다 모니터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음향 장비를 쓸 필요가 없고, 볼륨 또한 유럽보다 몇 배가 더 크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음질입니다. 이게 음질은 명료도라 그래가지고 소리가 이렇게 정확하게 또 깨끗하게 관객한테 청각 영역에 전달이 돼야 되는데, 그것 또한 여기는 이제 거의 최고 수준이라고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음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과학적 근거를 통해서 만들어져서 국내 특허 등록 인정을 받아서 등록이 되어 있고, 세계의 PCT 출원까지 이제 등록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저희가 이제 이게 만들려고, 이 소리 건축을 이제 만들었고, 이걸 통해서 또 이제 특이한 것은 이 소리를 만들어서, 이제 공간에서 어떻게 이제 공간에서 사람들이 행복하게 좋아해 하는가가 또 이제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셨겠지만, 이 사운드 포커싱 홀은 가운데가 정확하게 얘기하면 공연장이 아니고 비어있는 그냥 마당에 불과합니다. 뭐, 건축물의 중앙에 있는 중정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대 하나만 갖다 놓으면 일단 무대가 없어도 됩니다. 포커싱은 그 가운데 지점이면 다 무대가 되는 거니까요.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음향 장비가 없다 보니 많은 젊은 뮤지션이라든가, 그 다음에 전문가, 또 유명 뮤지션들이 와서 언제든지 노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유지 관리비가 전혀 들지 않는다는 것. 그 다음에 특히 팬데믹 시대에
이 실내 홀보다는 이제 실외의 문화예술 공간이 굉장히 중요한데, 실외에서 자유롭게 공연이 가능하다는 것. 그 다음에 뭐, 오늘도 비가 왔다 안 왔다 하는데, 이럴 때 지금 뭐 비가 온다 그러면 야외 공연은 무조건 취소가 되잖아요. 그런데 왜냐하면 여기는 음향 장비를 쓰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햇빛 나오면 바로 가서 뭐 공연을 할 수도 있고, 언제든지 그래서 공연 횟수가 일반 야외 공연보다는 뭐 몇 배가 더 횟수가 많아진다는 장점. 그 다음에 이제 또 여러 가지 장점 중에 이제 공간이 아까 구조물이 아니고 건축물이다 보니 그동안의 구조물은, 해외에 있는 구조물은 공연 있을 때만 공연하고 나머지는 그 구조물이 이용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 평창 동계올림픽도 경기가 끝나고 활용 방안이 없듯이 구조물은 그렇습니다. 근데 건축물은 공연이 있든 없든 늘 건축물 내부에서는 커뮤니티 공간이 있고, 뭐 베이커리, 또 뭐 레스토랑이 들어갈 수도 있고, 또 도서관이 들어갈 수도 있고, 미술관이 들어갈 수도 있고, 연계된 이 중앙 무대와 연계된 문화 시설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또 더 덧입혀 얘기를 한다면, 우리 루프탑 가든에서 이제 그 위에서 내려다보는 광경과 음향이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사실 메인 관객석은 다 위 루프탑에서 원형으로 다 내려다보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음악도 또 풍경도 있지만 자연과 함께 이 팬데믹 시대 이후에 이런 야외에서 문화예술을 즐긴다는 이 행복감. 저는 그래서 이제 이 소리 건축을 지금 이제 우리 팬데믹 이후에 문화예술의 대안공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지방자치단체장님들이 계속 찾아오고 있고요. 특히 이제 그 도봉구의 도봉산역 바로 옆에 평화문화진지라는 곳에 지금 건축물이 진행되고 있고, 아마 10월 말경 정도의 완공으로 예정인데, 아마 뭐 11월 초면 아마 완공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뿐만이 아니고 뭐 국제학교, 충주에 있는 국제학교, 그 다음에 제주도에 기타 등등에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여러 지자체장분들과 이제 각 도시마다 이런 소리건축이 들어가서 우리 지금까지 답답한 이제 문화예술을 실내에서만 향유하던 것들이 실외로 끌어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대자연과 그 다음에 이 팬데믹 이후에 위축된 마음을 이런 야외 공간을 통해서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이제 확장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항상 자부심을 갖고, 저희가 문화예술이 만약에 이 세상에 나약하고 없다. 그럼 우리가 뭐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뭐 물질, 권력, 뭐 이런 것들로 살아가잖아요. 근데 사실은 어떤 물질과 권력 이런 것들보다 이 삶의 질을 높이는 데서 문화예술이 항상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삶에 있어서 진정한 행복, 질적인 행복은 정말 이 문화예술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또 그런 어떤 사명감으로 더더욱 더 좋은 공간을 또 만들어내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내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에 이 소리건축을 보급하고자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이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인 행복은 사실은 이제 저는 이미 누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게 뭐 많은 사람들이 이제 행복의 기준이 또 행복의 척도가 어디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이 자연주의 철학을 가지면서 행복은 굳이 그렇게 대단한 데 있지 않다라는 생각을 갖기 시작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어떨 때는 사업을 하면서 좌절하고 힘들고 이러면서도 사실은 늘 자연 속에 있으면 되게 행복해지는 거, 뭐 저뿐만이 아니고 많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느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나머지를 어떻게 버리느냐,
우리가 가치 기준을 어디다 두느냐,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생각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늘 내일 죽어도 뭐 여한이 없다. 그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게 뭐냐면, 늘, 이런 역경 속에서 열심히 살아왔고, 그 다음에 건축물을 통해서 작품을 하고, 이게 이제 저의 행복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내용을 자세히 보면, 저는 삶을 이 자연 속에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사실 아침에 눈 뜨고, 이렇게, 창문을 열었을 때 뭐 낙엽 지나가는 소리, 뭐 비 떨어지는 소리, 그러고 저렇게, 숲 사이로 햇빛이 이렇게 막 스며드는 저런 빛들, 이런 걸 보면서 나는 사실은 정말 위로를 받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죽을 때까지 같이 갈 수 있다. 그러면 이런 공간에 내가 살고 있다는 것에서 행복을 하는 거지. 내가 다시 이 소리건축을 가지고 서울로 가서 또 삶을 산다. 그러면 굉장히 저는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 자연이 왜 만들었을까?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기 이전에 이렇게 나무와 동물, 식물들을 다 만들잖아요. 하늘과. 그 이유가 나는 이제 지금 항상 그런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속에서 나는 누리고 사는구나라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행복은 자연을 그냥 내가 선택지로 보는 게 아니고, 가능하다면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자연과 항상 이렇게 가까이 사는 그런 습관, 또 공간 이동, 또 훈련,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